안녕하세요. 강경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내용은 구강의 내용인데요. 구강의 내용이 여러분들도 그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시험과 연관지어서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심층된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개론적인 그런 부분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문학 분야가 우리가 다루어야 될 국문학 범위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학점을 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나중에 푸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이 부분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론적인 한시가 어떤 그런 이론적인 바탕을 놓고 한시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이론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한 문제 나오지 않고요.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문이나 한시와 연관된 작가, 신라 시대에는 고려 시대에는 조선 시대에는 어떤 그런 유명한 작가가 있었고 또 유명한 그분들의 작품에는 어떤 게 있고 그 작품에서 요런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요런 걸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모두 그 작품을 다 공부하고 넘어가시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품 속에서 특히 요런 작품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작품이고 요 작품에서 시험에 물어봐질 때 요런 요소들이 물어봐지고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어 예법 하면서 특히 경어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것도 굉장히 여러분한테 어려운 부분이었었는데 오늘 또 좀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을 거쳐야지 되겠네요. 그래도 요 과정만 잘 거치고 나면 다음 강에서는 기출문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또 여러분들한테 맛깔스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참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 준비되셨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준비는 4부 한문과 한문학 요 부분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한문학의 분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한문학의 분류는 크게 이렇게 나눠보면 운문, 그래서 이제 노래와 연관된 그런 한문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의론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그런 글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죠. 서사체, 이야기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한문 한시를 보면, 큰 가로가 2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체시와 근체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고체시라고 하는 건 근체시와 대립되는 그런 개념으로 옛날에 근체시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어떤 노래들이 있었는지 한시들이 있었는지 형식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근체시 형식에 맞지 않는 시 모두를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고체시라고 하는 건 근체시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체시가 아닌 고체시에는 어떤 게 있는지 동그라미 2번째 시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시경의 형식, 민요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현 수법에 흥, 비, 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흥의 방법은 뭐냐? 앞부분에서 이렇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다가 뒷부분에서 화자의 시음을 이야기하는 걸 흥이라고 하고 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물에 비유해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펼쳐나가는 방식을 부라고 한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런 시경의 형식뿐만이 아니라 3번 동그라미에서는 초사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초사는 남방에서 성행했던 시체다. 시체라고 하는 건 시의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의 형식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남방은 초사, 북방에서는 시경, 민요 형식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으로 가면 고체시에는 악부도 있고
고시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훑어 내려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채시에서 근채시로 그 이행을 하는 장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랑 연결을 시켜보면 어떻게 우리나라에는 그런 한문의 문장들이 또는 한시들이 연결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남할 여초, 그래서 신라말 고려초에 우리나라 한시의 특징은 이런 그 당나라나 육조, 그 중국의 역사를 보면 육조 시대가 있거든요. 그 시대 때에 불렀던 육조풍의 그러한 한시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용은 그 시대 때에는 칠언율시가 우세하다든가 또는 그 시적인 내용을 보면 회한이라든가 회고적인 그런 감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남할 여초의 그런 시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내용에 들어가면 고려 중기에는 송나라 때의 시학을 도입함으로써 굉장히 크게 그 성행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작가에는 이규보라고 하는 그런 시인도 있었고 중림고회라고 하는 그런 유파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작가로는 임춘, 국순전에서 우리 들어봤던 작가였었죠, 여러분. 오세제, 이일로 이런 작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고려 중기에 그 송의 시학에 영향을 받았던 이러한 것들이 쭉 그 고려 말까지 이어지면서 고려 말에 시인에는 정몽주, 뭐 이색, 이재연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도 나와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에는 역시 그 송나라 그 시학의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계속 계승을 한다는 그런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동 강서 시파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별표에서 그건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박은 이런 부분이 보이네요. 또 삼당시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달, 백광훈, 최경창, 뭐 삼당시인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이제 그 실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시 세계를 펼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조선 후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쭉 이야기한 그런 부분은 그 한시의 그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뒤에 부분에서는 한문 문장의 전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죠, 여러분. 예, 한번 참고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 뒷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뒷부분에 근채시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근채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표시만 하세요, 여러분. 근채시에 그 근채시라고 하는 건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시인데 일정한 형식에서 어떤 요소를 갖추느냐. 첫 번째, 괄호 1번에 평칙의 법칙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평칙의 법칙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고 이 근채시의 첫 번째 조건은 평칙법이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면 기승전결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의 흐름의 특징을 보면 기승전결. 그래서 앞부분에서 시상을 일으키고 그 일으킨 시상이 전개가 되다가 그 다음 부분에 전환이 되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어지는 기승전결의 구성 방식을 특징으로 또한 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한시에서는 정말 이 대꾸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작품에서도 이런 대꾸와 연관지어서 어떤 구절을 짚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꾸법도 굉장히 대표적인 그 근채시의 방법에 들어간다. 네 번째, 아분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다. 아분법이 있다. 그래서 일정한 위치 부분에 일정한 소리들이 반복이 되는 그런 아분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것까지 해서 근채시의 특징은 요 네 가지의 요소를 가지며 근데 이제 이 그 근채시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절구라는 게 있고요. 율시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5원 절구, 7원 절구. 그래서 5글자씩 네 행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7글자씩 네 행으로 되어 있는 절구의 형식이 있는가 하면 율시의 형식은 똑같이 5원, 7원으로 되어 있는데 8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8줄로 되어 있는 율시의 형식.
이런 게 있다라는 설명이 거기까지의 설명이었었습니다. 자, 3번 가로로 들어갑니다. 한문학의 역사. 자, 1번 초기 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고대 가요가 우리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한자로 번역이 되어서 한역이 되어서 여러 그 서적에 실려 전해졌었죠.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고대 가요, 구지가라든가 황조가라든가 공무도화가 이런 게 있었죠. 이런 노래들이 사원 사구의 그러한 형식으로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초기 한시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두 번째, 고 신라시대의 채취원 대표작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구체적인 작품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에는 정지상의 시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정지상의 그 시도 구체적인 작품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서거정, 김종직, 박은, 이행, 정사용 이런 부분 있습니다. 이분들과 연관된 작품들도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뒤로 가면서 뭐 여류 시인들도 등장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고대 가요에서부터 우리 한시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문 문장으로 가면 첫 부분에 그 초기 문장의 형태는 병려문이라고 해서 백제와 신라 그 삼국시대의 외교 문서라든가 이런 문서에 주로 쓰였던 그런 문장의 형식이 병려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에 가서 김부식에 이르러서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그 문장이 짜임새 있고 경쾌한 그런 문장이 쓰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 고려 때가 그 굉장히 그 한문학이 융성했던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고려 때의 이재현 한문 문작을 정창시킬 정도로 굉장히 그 고려시대 때의 대표적인 문장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선시대에 가서 박지원의 경우에는 그런 그 시대 때까지 그 지배적이었던 그런 한문의 그런 문장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문장을 쓰려고 했었던 그런 그 자유로운 것을 보여줬던 실학가의 대표적인 그런 문장가였었다는 그런 설명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제 구체적인 작품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이런 구체적인 작품에서는 문제화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치원, 신라 말기의 학자였었고요. 당나라에 그 유학을 가서 그 외국인으로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문장이 뛰어난 그런 작가였었죠. 대표적인 작품에 추야 우중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가을밤에 비가 오는데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죠. 거기 이제 그 작품에 한자가 쓰여져 있고 한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중심으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풍 유고음하니. 자, 이거는 가을 바람에 시를 괴로이 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음이라고 하는 건 그 시작의 고통, 시를 짓는데 이게 쉽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렵게 쓰여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구절이었었고요. 세로 소지음. 자, 여기 중요합니다. 지음에다가 꼭 밑줄 그어두세요.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지음에는 고사가 인용되어 있죠. 그래서 종작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 배가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연주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었고요. 그 연주 실력을 알아주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죽자 연주를 하던 친구는 그 친구의 죽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소리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줄을 끊고 연주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고사에서 비롯된 그 글자입니다. 그래서 지음은 알지자의 소리음자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벗,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나의 능력을 알아주느니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마음을 알아줄 벗 이런 뜻으로 여기 해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요 뜻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 뒤에 창 밖에는
비가 내린다는 의미의 창의 삼경우라는 것도 나오죠. 쓸쓸한 그런 시각적 이미지네요. 등전 만리심. 만리라고 하는 건 먼 데 있는 고향,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을 이야기하는 고향의 의미를 가지며, 그래서 나의 그 외로운 마음은 한없이 그 고향을 향해서 달린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의식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며 또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고뇌,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가 신라말 최치원, 주제의식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알아주지 않는 고뇌, 한자에서 중요한 건 지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최치원의 또 하나의 작품이 있는데요. 등, 윤주, 자화사 이렇게 되어 있죠. 등은 오른다는 이야기고요. 윤주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화사라고 하는 건 절의 이름이겠죠. 그래서 윤주에 있는 자화사에 올라 이런 뜻이고요. 주제의식 바로 옆에 써 있네요,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자, 이 시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자, 그 중에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해석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구절에 흥망이라는 게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흥망이라는 단어가 이 글의 주제의식, 인생의 허무,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구절과 네 번째 구절입니다. 세 번째 구절과 네 번째 구절. 그래서 세 번째 구절과 네 번째 구절에 가면, 자, 이렇게 읽어집니다. 화각성 중, 조모랑이요, 청산령리, 고금인이다. 이렇게 읽혀지는데, 화각성은 뿔나팔 소리라는 뜻이고요. 자, 그 중에, 뿔나팔 소리 중에 조모랑이 있다는 거야. 아침, 저녁에 물결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침, 저녁에 물결, 그러면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높았다, 낮아졌다, 아침 물결, 저녁 물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변한다는 이야기요. 변한다는 이야기는 인생의 무상, 이것과 연관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청각적인 심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구절에 들어가면 청산 그림자 속에 청산령리, 고금인, 옛사람, 지금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고금이라고 하는 게 앞부분에 나온 아침과 저녁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 이런 의미가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였었고, 그래서 세 번째 구절과 네 번째 구절이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인 이미지로 대꾸의 표현이 되어 있으며, 또한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그 조모랑이니 고금인이니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인생 무상, 이런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신라 때의 대표적인 문장가 최치원, 대표적인 작품 추야 우주음과 그 다음에 등윤주 자화사라고 하는 작품을 살펴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정지상의 작품이 나오죠, 여러분. 그 정지상의 작품 중에 대표적인 게 대동강에서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대동강은 이별의 장소예요. 이별의 장소, 대동강, 이별의 장소,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우월장제 초색다하니, 송근남포 동비가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월장제 초색다라고 하는 건 봄에 비가 내렸다가 그치면서 그 강둑에는 풀빛들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났다는 그런 뜻이에요. 초색다. 그래서 풀빛이 짙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연의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구절로 들어가면 송군남포 동비가 님을 보내면서 슬픈 노래가 저절로 터져 나오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생사와 자연을 대조시키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초색다는 풀빛이 짙고 긍정적인 이미지이고, 두 번째 구절에서는 이별로 인한 그런 슬픔, 그래서 대조적이라는 게 보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구절에서는 굉장히 과장적인 표현을 해요. 이별의 눈물. 그게 더해져서 대동강의 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장적인 표현을 쓰죠. 그런 과장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별의 슬픔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자 아까 대동강에서 이별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물의 이미지는 이별이요. 또 눈물이라는 것과 연관되면서 슬픔이요. 이런 이미지를 갖는다라고 물의 이미지 여기에서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사, 인간사 대조되었다. 확인할 수 있겠죠? 또 뿐만이 아니라 이 노래는 굉장히 절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뛰어난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노래는 이별할 때 3번씩 읊는 시다. 라는 그만큼 잘 불려지는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해동 삼첩이라고도 불려진다. 그래서 해동 삼첩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정지상의 대동강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정지상의 또 이별을 소재로 한 작품에 송인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고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도 이렇게 쭉 보시면 훌쩍 그대는 가버리고 하염없이 그대를 보내고 나서 나는 그대를 붙잡지도 못하는 하염없이 가만히 있는 자신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외로운 그런 내 마음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별 노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만 여러분들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째 작가로는 그 이일로 그 작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이규보 작가의 작품을 한번 봅시다. 그 이규보 작품에 보면 하일즉사라는 그런 제목이 나와 있죠. 제목의 뜻은 하자가 여름이니까 여름날에 이런 어느 그 여름날의 그 풍경 이런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봐볼까요? 경삼소점와 풍령 이런 말로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가고 있죠. 자,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실 부분은 3번째 구절과 4번째 구절입니다. 그 3번째 구절에 보면 미렵, 예화, 춘후제, 박운, 루일, 우중명 이렇게 쓰여져 있죠,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미렵이라고 하는 건 촘촘하게 그 잎사귀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예화라고 하는 건 꽃이 감추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빽빽하게 촘촘하게 그늘져 있는 그 이파리 속에 꽃이 아직 가려져 숨겨져 있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목이 하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꽃은 보통 봄에 피지요. 물론 여름에 피는 꽃도 있지만 이제 이 그늘 속에 잘 감추어져 있는 이 꽃은 춘 후에도 봄 뒤에도 남아있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박운이라고 하는 것은 엷은 구름이고요. 누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라고 하는 건 세다라는 뜻이죠. 물이 새면 누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햇빛 일자 해가 햇빛이 새고 있군요. 근데 그 햇빛이 새는데 우중에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 그 어느 순간의 경치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하게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줄에 그 나와 있었던 꽃과 지금 여기 해라고 하는 건 구름 속에서도 빛 속에서도 빛을 밝게 빛내고 있는 그런 해, 또 그 봄이 지난 뒤에도 아직도 피어 있는 꽃 이런 게 아직도 자기의 능력, 자신의 존재 이런 것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쓰여진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작품에서 그 이규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시다 이런 설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를 다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여름날의 풍경도 괜찮고요. 또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했었던 은근히 그런 작품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계속 넘어가면 이재현 작품이 있고요. 구체적인 작품은 없죠. 이색으로 넘어갑니다. 이색의 시에 부병루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제목은 부병루에 올라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용 이렇게 쭉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을 봤더니 그 부병루에 올라서 봤더니 아주 그 쓸쓸한 배경도 좀 나와 있고요. 계속 내려가서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구절 보겠습니다.
인마, 거, 불반, 천손, 하처유 요 부분이죠. 지금 부병루에서는 요 부분 봐주시면 됩니다. 인마는 천손이 타고 다니던 천리를 다닌다는 아주 뛰어난 그 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의 천손은 그 주몽을 이야기하는데 그 주몽이 타고 다니던 그 말입니다. 말도 가서 돌아오지 않고 천손도 주몽도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 영화로웠던 그 과거의 흔적은 사라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무상감에서 쓰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청산도 제 빛대로 강물도 제 길대로라고 하면서 자연은 변함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변함없는 자연과 사라지는 인생사 이런 것을 대조시켜서 인생의 무상 이런 것을 이야기했고요. 특히 여기에서는 천손을 떠올리는 것으로서 좀 우리 역사의 그 화려했던 시절 이런 것들에 대한 염원 이런 것도 담겨져 있다라는 주제 의식입니다. 인생 무상과 그 역사에 대한 회고 이런 것으로서 주제 의식을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게 고려 때까지의 이야기였었고요. 여러분 조선시대로 넘어갑니다. 그 조선시대에 가면 세 번째에 박은이라고 하는 작가가 나와 있죠. 아까 해동 강서파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해동 강서파로 작품의 복령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그 인생의 허무 이런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입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대꾸적인 표현이 잘 드러나 있는지 6번째 줄 부분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추눔, 요구, 조, 상어, 로수, 무정, 풍자에. 그래서 비를 머금은 봄 그늘에 새들은 지적이고 긍정적이죠? 좀 그 생동감이 넘칩니까? 예. 그러나 6번째 줄에 가면 늙은 나무는 정이 없어 바람 홀로 슬프니 늙었군요. 새봄과 늙음 이런 것이 대조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지적인다는 것은 청각적인 이미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늙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의미겠죠.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와 청각적인 이미지가 대꾸적으로 나오며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역시 그런 인생의 허무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서 박순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박순의 작품에 보면 방조처사 산거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죠. 방은 방문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그 조처사가 살고 있는 곳에 방문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거기 구절에 해석되어 있는 부분만 볼까요? 신선집에 취해 자다가 깨어 의아했는데 흰 구름 잠긴 골짜기에 달도 지난 시간이다. 시각적으로 그 새벽 시간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잠들었던 화자가 후닥닥 일어나서 뛰쳐나오려는데 돌길의 지팡이 소리에 자던 새만 듣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한자로 쓴 부분이 바로 석경공음 숙조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밑에 설명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결구에 이 숙조지라는 맨 마지막 구절에 숙조지라고 하는 이 구절이 쓰여져 있는데 이 구절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 신이 아니면 쓰지 못하는 그렇게 뛰어난 부분이다 라고 평가를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구절과 연관지어서 바로 이 박수는 숙조지 선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그런 구절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달 구체적 작품은 나와 있지 않고 뭐만 나와 있나요, 여러분? 삼당 시인의 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백광홍, 최경창 이런 부분과 함께 삼당 시인의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제가 그러면 조선 후기의 실학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선 후기의 그 실학자로서 다른 작품들과는 좀 달리 다른 부분이 좀 보일 거예요, 여러분. 모두 8개의 그 행으로 되어 있는 그 율시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앞부분의 그 넋줄에서는
농촌의 풍경이 좀 더 사실적으로 보일 것이고요. 그죠? 논도 나오죠. 그 논두렁에 그 작은 고기도 나오고요. 잠자리 떼도 날고요. 기러기 떼도 날고요. 그래서 그런 농촌의 풍경이 좀 더 사실적으로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인생의 갈림길마다 마음은 주저되고 깊은 시름에 취해 몸도 말을 안 듣는다. 자, 이 농촌의 현실에 있었던 건 그 양반으로서 그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농촌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때 그 인생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반으로서 또는 그 양반으로서 그 등용되지 못했던 그런 현실, 바로 이러한 갈림길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갈림길에서 정말 그런 그 이러지도 저러지도 내가 등용되지 못한 현실에 그냥 차라리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고 그냥 버려버릴 것인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한편으로는 또 미련이 가기도 하고 바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주저되고 깊은 시름에 취해 몸도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계속 그런 주저하는 그런 마음이죠. 개딱지만한 집 앞에서 맞이하는 처녀. 그죠? 등극되지 못했으니까 그런 그 아주 초라한 삶을 살고 있네요. 초승 따른 지도록 사람만 우두커니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서도 고뇌하는 갈등하는 그런 화자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의 현실도 보여주지만 뒷부분에서는 그 자신의 처지 그런 것을 고뇌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시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그 한 시의 내용이었다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그 온달전입니다. 여러분 그 고구려 때의 그 온달 설화가 있죠. 이제 그것을 한문에 그 문장으로 쭉 써놨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 한문 문장 읽기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그 온달설화 알고 계시죠? 그 가난하고 못생긴 온달이 있었고 울기 잘하는 공주가 있었고 그래서 왕이 너는 우니까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 그러다가 그 공주가 그 성장을 했을 때 그 왕이 그 좋은 집안의 그 아들과 그 결혼을 시키려고 하자 왕이 말을 번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아버지와 대립하게 되고 그 아버지와 대립 상황에서 그 이제 그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온달을 찾아가게 되고 그 온달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죠. 그 온달이나 온달의 어머니는 신분적인 차이를 생각을 해서 그 맞아들이지 않지만 그 밤을 새우고 또 설득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온달을 이제 왕이 아니죠. 그 장수로 그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이야기는 여성의 그런 어떤 주체적인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그 온달이라고 하는 그 아주 가난한 계층이 그 위에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층적인 그러한 그 내용 요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그 갈등적인 요소가 중요한데 이 이야기 속에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갈등적인 요소는 여자의 그런 활약상, 남성이 지배하던 사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으로 가는 그런 계층적인 성차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온달 이야기는 그런 그 여러분들이 그런 특징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그 몇 분의 대표적인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작품들은 없네요. 그래서 한번 뒷부분 여러분들 정리해서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길게 여러분들 그 9강의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주 그 좀 더 시간이 그 길었다면 좀 더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래도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만 필요한 내용들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의 핵심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만 그 전달해 드리는 그런 강의니까 이런 강의 그 다시 한번 여러분들 되돌려 보시고요. 다시 한번 그 다음 시간 기출문제 풀이에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